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케팅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켓나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예, 새해 새해 복 들어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늦었지만. 받으세요. 예, 요즘 어수선한데 네, 여기다가 수선하죠. 또 곧 있으면 트럼프 취임식도 있고 네, 오늘 이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2주 남았습니다. 2주 뒤면 얼마 안 이제 남았네요. 그분이 옵니다. 그분,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은 좀 뭐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뉴욕 주식 시장은 네. 올해 한 해 이렇게 좀 흐름이 이 지난 트럼프 1기 때의 2017년하고 비슷할 거냐, 2018년하고 비슷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둘이 되게 달랐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불안과 고민들이 스큐라는 그런 지수에 좀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말부터도 좀 위안화가 네. 수상합니다. 위안화 약세가 좀 가팔라진 예, 느낌이에요. 갑자기 이제 좀 위안화가 또 민감한 시기에 네. 갑자기 위안이 환율이 이제 위안 약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트럼프 취임이 딱 2주 남았는데 그 트럼프 일기 당시 2017년과 네. 2018년 주식시장이 달랐는데 예, 어느 쪽과 비슷하게 가느냐 예. 이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일단 한번 그때는 뭐가 달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한번 차트를 바로 보실게요. 네.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게 2017년도예요. 보면은 이게 S&P 500 지수인데 위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뭐 19% 넘게 S&P 500 지수가 상승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란선 그래프는 20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년차 때에 이제 S&P 500인데요. 뭐 보시듯이 좀 주가가 별로 안 좋죠. 뭐 꾸역꾸역 좀 올라가나 싶다가 갑자기 이제 후반부 들어오면 훅 밑으로 훅 내려옵니다. 이때 뭔 차이가 있었냐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기 때 첫 해 때는 모든 그 트럼프의 그 정치적 에너지라는 것이 법인세 감면, 세금 깎아주고 네. 하는데 다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리가 그때 당시 걱정했었던 뭐 중국한테 관세 세게 매기고 이런 거는 2017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네. 그때 2017년도에는 뭐 공화당 내에서도 세 감면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이 많고 해가지고 네. 그게 그 조율하느라고 한 해가 다 갔어요. 근데 여하튼 그때 당시 주식시장은 좋았죠. 걱정했던 관세나 무역 전쟁은 그때는 실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2018년 이제 넘어가면 그때 4월인가 5월부터서 이제 중국하고 협상 한 해 만에 하다가 막 관세를 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연달아 이제 매기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훅 밀리는데요. 가을부터서 이제 쭉 미끄러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게 올해 이제 한 해를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뭘 먼저 할 건가 네. 하는 그런 이야기랑 같이 이게 맞물립니다. 그 당일날 25개 행정명령 예. 서명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뭐 다 할 이것도 것 하고 같아요. 저것도 하고 관세도 매기고 뭐 막. 우리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다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그럼 시장이 좀 헷갈려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쪽에 어떤 그 재료들의 영향이 더 클 건가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작년 한 해 이제 작년 마지막 무렵에 좀 주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좀 높죠. 그리고 가격 부담이 그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많은 좋은 재료들만 일단 먼저 선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과 기대가 좀 상충하는 그런 어떤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해요. 네네. 그 걱정들이 흔히 말하는 그 스큐 지수에 좀 이렇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검은 백조라는 블랙스완, 것이 예. 그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조심스러움이 이 스큐 지수에 반영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네. 우리가 언제 개발됐냐 하면은 2011년도에 이제 그때 시카고 뭐 선물 거래소인가요? 옵션 거래소, 예. CBOE라는 거기서 이제 뭐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1987년도에 검은 월요일 네.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좀 뭔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 사태가 벌어질 것을 미리 좀 예감할 수 있는 거 뭐 만들 수 없나? 그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만들어낸 게 스큐입니다. 스큐. 네네. 아, 그래서 뭔가 그 예. 시장이 좀 불안한 예. 변화를 좀 감지하게 만든 지수가 예. 스큐 지수. 그 스큐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뭐 그 잘 아시죠? 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 네네. 막 기울어져 있다, 뭐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 차트 한번 네. 볼게요. 그 스큐를 이렇게 2011년도에 만들 때 설명했던 그 자료 안에 이제 이게 포함됐던 그 차트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빈도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다 보면은 이 가장 중앙에 이제 많은 빈도가 발생하는 게 중앙이고요. 네. 그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확률은 낮은데 그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낮은데 일단 한번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 파장이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스완 이벤트가 네. 벌어질 때가 바로 요런 어떤 왼쪽 꼬리 쪽에 어떤 사건이 현실화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왼쪽 꼬리 위험을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스큐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스큐는 기본 출발점은 100으로 놓고 있는데 네. 그 100보다 이제 계속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지금 당장 주가 지수는 뭐 그 평탄하게 좋게 잘 가고 있지만은 옵션 시장 안에서는 좀 이런 어떤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들이 그 스큐 지수로 표현이 됩니다. 네네. 한번 세 번째 차트 바로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스큐 지수 한번 레벨인데요. 이게 현재 레벨이에요. 예. 보면은 이게 12월 24일 날에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한 며칠 밑으로 내려오긴 했어요. 네네. 그러나 이 뭐 그 절대 레벨도 여전히 상당히 높죠. 그러고 이렇게 한 번씩 스큐가 이렇게 솟구쳐 오른 다음에 한 두어 달 간격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 네. 물론 미신에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서로 짝을 지어 가지고 오히려 좀 더 어떤 미신에 가깝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사례들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네. 우리 네 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그 네 번째 차트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2018년 8월입니다. 아, 이때 보면 스큐가 뭐 제법 솟았죠. 네.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있다가 아까 우리가 2018년 주식 그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조정. 보셨죠. 예. 10월부터서 12월까지 거의 한 20% 넘게 많이 조정이 왔어요. 물론 그때는 뭐 10월 달 그때 이제 연준이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은 무역 전쟁도 이렇게 세게 붙었는데 연준도 별로 안 도와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확 미끄러졌죠. 네. 여하튼 거기 한 두 달 앞서가지고 스큐가 또 삐죽하게 솟아 올라왔었고 2019년 12월에 또 이렇게 가라앉았던 스큐가 다시 꾸역꾸역 올라온 게 2019년 12월입니다. 한 달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아, 맞네요. 근데 당시 이때는 이제 스큐가 올라왔던 배경에는 미국 경제 리세션 올 것 같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 스큐가 올라가긴 했었는데 뭐 마침 한 달 있다가 코로나 큰 일이 벌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보면 거의 두 번의 봉우리를 형성합니다. 네. 스큐가. 그러고 나서 2022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파월이 일시적일 거다라고 했던 인플레이션이 전혀 일시적이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났고 연준이 정말 미친 듯이 금리를 빨리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022년 한 해 주가는 정말 별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시장의 고통이 컸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시는 게 2023년 5월입니다. 이때가 스큐가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여름을 지나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계속 꾸역꾸역 오르다가 5%까지 많이 올라갔던 올랐었네요. 그러고 나면서 그 이후로 이 2023년 뭐 한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주가가 한 10% 넘게 조정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스큐가 쭉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뭐 스큐가 높아졌다 해서 이제 앞으로 막 2달 뒤면 뭐 큰일이 뭐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 스큐가 오르는 이 배경들은 그럴 만한 어떤 스토리들이 다 있더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다 한 번씩 살펴봤듯이 네. 그럴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지금 이렇게 스큐가 삐죽하게 올라와서 뭔가 크게 얻어맞을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의 배후는 잘 아시듯이 우리가 트럼프 네, 14일 있으면 이제 그분이 오신다라는 취임식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걸로 이렇게 세상을 흔들어 놓고 시장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이 조금씩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네. 이 스큐의 이 가격들은 외가격이죠. 그러니까 한번 벌어지면 크게 이제 사건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그거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옵션 네. 시장 안에서는 이런 어떤 좀 그런 혹시 모를 한 2달쯤 지나서 주가가 제법 많이 조정받을 위험에 대한 그런 대비들이 이렇게 나타난 스큐지수에서 있는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언제가 적절할까요? 그 보통은 이렇게 스큐가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걸 어떤 되게 위험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스큐는 오히려 밑으로 그 내려갑니다. 네. 그런 검은 백조 이벤트가 사실상 이제 실현이 되어졌기 때문에 스큐는 내려가고 오히려 빅스가 솟구쳐 오르면서 변동성 지수가. 주가는 하락을 하죠. 네. 그래서 스큐가 한 120m로 내려가고 그 빅스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오히려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뭐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과거에 보통 과거 그래왔다. 주요 몇 차례 어떤 큰 사례들을 네. 봤더니 스큐와 빅스와 실제 주가 지수가 그런 어떤 관련성을 보였다. 그래서 뭐 좀 스큐가 이렇게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바탕 좀 조정이 있고 빅스가 좀 올라가고 나서 공포감이 그만큼 높아졌을 때는 주가가 좀 싸졌을 때 원래 아니겠어요? 공포의 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혹시 뭐 예전에 네 차례의 큰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이렇게 좀 스큐가 한 120m로 내려올 때 뭐 그때 한번 이렇게 매수 기회로 잡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과거 뭐 통계로 봤을 반드시 때. 그게 맞는다 이런 건 네. 아니고 좀 네. 상황들이 이게 예전 네 차례 사례랑 좀 닮아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네. 말씀을 참고해 볼 드렸고요. 만하다. 그리고 그 배경은 그럴싸한 배경이 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널드 트럼프가 온다. 뭐 예상보다 뭐 관세도 별로 세게 안 때리고 그냥 뭐 야 우리 그렇게 세게 안 할 거야라고 네. 이렇게 가면 협상 카드일 네.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협상 카드를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네. 그 광인 전술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내가 미친 척 할 때는 진짜 뭐 미쳐야 하잖아요. 미쳤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세게 진짜 관세를 실제 뭐 60%보다 더 때리고 그다음에 모든 수입산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다 뭐 10%도 바로 그냥 초장 붙어서 매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협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시장은 좀 놀라겠죠, 많이. 그리고 이게 뭐 규제 완화나 뭐 이런 법인세 추가 감면 뭐 이런 거는 뭐 초장부터 하는 게 아니었네 뭐 하면서 좀 걱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이제 궁금한 게 달러예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보니까 109를 넘어서고 오, 예. 예, 주요 통화 대비 지금 강세고 그래서 왜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약세인 것도 있지만 달러가 워낙 강해서 그렇다. 감히 지금은 미국에 맞서는 게 그러니까 두렵죠. 예, 앞으로가 뭐, 어떨지 궁금하네요. 워낙에 뭐 이게 많은 아까도 뭐 비슷한 논리인데요. 지금의 달러 강세도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해서 달러가 강해질 만한 재료들은 많이 반영이 되어진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 그래서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겠죠. 뭐 네네. 무한히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요. 네네. 근데 좀 길게 보면 이게 유로나 위안이나 뭐 이런 다른 통화들, 미국 바깥에 있는 다른 큰
경제들이 미국 경제를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건- 고민을 하면은 뭐 그렇게 네. 보이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올해 뭐 몇 번 더 내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하고의 어떤 금리 차는 계속 현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될 수도 있죠. 그렇죠. 금리 유로존이 인하. 금리를 더 많이 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네. 한다면 그런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보면 달러는 한번 접힐 것 같은데 그 접히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섣불리 달러를 이렇게 달러 자산을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뭐 네네. 오히려 한번 조정 올 때 달러 자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오히려 달러를 자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죠. 음. 5번 차트 한번 우리 볼게요. 아까 네. 우리 2017년, 2018년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2016년 11월 대선 그 이후부터서 2017년 초까지의 달러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 밑에 보이는 것은 작년 11월 대선부터서 올해 초까지입니다. 두 개가 되게 닮았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017년도에 달러 인덱스는 밑으로 쭉 꺾여 내려오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올해도 그러면 달러가 좀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2017년도 한 해 그 달러 인덱스는 우측에 위에 상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올해도 좀 달러는 이제 기세가 좀 꺾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은 트럼프가 관세 칼을 휘두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났던 해고 그 해에는 달러가 다시 위로 올라갔죠. 올해는 이 두 개가 뭐 섞이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네.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 관세라든가 그다음에 그 감세에 의한 그 미국 금리가 좀처럼 안 꺾여서 달러가 강할 거다라는 그 재료들은 네. 지금 많이 반영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접히는 구간은 나타날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접히거나 네. 오히려 관세 칼날을 세게 휘두르 버리게 되면 그냥 쭉 미국 올라가. 바깥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오히려 안전 선호에 의한 달러 강세가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게요. 예. 예. 지금은 진짜 예측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다들 이걸 이제 보고 있어요. 네. 2017년, 결국은 2017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예. 근데 위안화 움직임이 좀 네.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위안화 약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난 네. 거잖아요. 되게,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은 네. 이게 가장 시장에서는 흥미로웠던 그 대목인데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위안화 환율은 크게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뭐 매일 오전에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내에서 움직이는 위안화 환율이 있고, 홍콩 같은 이제 역외에서 움직이는 위안화 환율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간에 꽉 눌러놨던 네. 그 레벨을 순식간에 뚫고서 그것도 마감 무렵에 이제 뚫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말은 이제 위안화가 약해졌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그게 보통은 역내 환율은 당국이 이렇게 관리를 좀 더 세게 하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데 네. 그 레벨을, 이 레벨이란 거는 7.3입니다. 이 레벨을 이제 뚫고 올라가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이 헉했죠. 그래서 이게 연초부터 뭔가 좀 이 미묘한 시점에 뭘 하려나 보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네. 여섯 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좀 이제 모두에 설명하려는 거는 위안화는 몹시 약한데 사실은 몹시 강합니다. 이렇게 몹시 약한 위안화는 달러 대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네네. 우리가 9월 말부터인데요. 보면 달러 위안 환율이 역외와 역내에서 모두 위로 가파르게 올라갔죠. 굉장히 이제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달러 위안 환율이 이렇게 솟아 올랐다는 것은 그 달러 대비로 위안이 빠르게 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배경은 뭐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위안화가 약한 줄 알았는데 사실 위안화는
지금 현재 몹시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달러 인덱스, 영어로 DXY라고 네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뭐 6개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그렇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명목 실효 환율입니다. 음. 중국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은행 산하의 그 외환거래센터라는 곳에서 이게 일주일마다 내나 뭐 사일마다 내나 이게 헷갈리는데 네네. 이런 어떤 위안화 인덱스를 산출을 해요. 중국하고 주로 교역을 많이 하는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의 통화들을 가중치를 매긴 다음에 하나의 그 바구니에 넣고 그 바스킷 대비로 위안화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달러, 유로, 뭐 한국 원화, 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주요 교육 상대국 통화들의 묶음 대비로 해서 지금 위안화는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달러 대비는 약한데 예. 주요 교역국 대비로는 예. 강하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에 대해서는 위안화는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두 발짝씩 네. 이렇게 약해졌죠. 근데 다른 나라 통화들 유로, 엔, 뭐 이런 한국 원도 마찬가지고요. 위안화가 한 발짝 물러설 때 정말 큰 걸음으로 한 서너 발짝씩 더 약해져 버린 거예요. 특히 유로존이 최근에 더 예, 뭐 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번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파란 선은 유로 위안 환율이에요. 난 붉은 선은 엔 위안 환율인데 유로와 엔에 대한 위안의 어떤 환율을 보여줍니다. 뭐 유로 위안 환율이나 엔 위안 환율이나 다 밑으로 지금 9월 이후로 9월 말 이후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유로와 엔에 대해서 위안이 많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애들이 워낙에 뒤로 많이 물러나 버리다 보니까는 위안은 그만큼 약해지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주변 모든 통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안이 아주 강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달러에 대해서 위안이 약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중국 국내에서는 계속 달러 자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위험, 네, 네. 그러니까 자본 이탈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효 환율 관점에서는 위안이 이렇게 세다 보니까는 엔화나 유로화에 비해서 수출 경쟁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중으로 맞아요. 그러네요. 자본 유출도 생기고 수출도 이게 뭐 수출 좀 경쟁력도 그렇게 낮아지고. 예 이게 이런 상태가 꾸준히 계속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그 강해진 명목 실효 관점에서 강해진 위안화가 중국의 그런 디플레이션 압력을 좀 더 세게 밀고 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을 하면은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네. 그러니까 인민은행은 달러하고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려고 위안 환율의 안정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어떤 유지를 위해서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붙어 있었다는 말은 크게 멀어지질 않았는데 네. 다른 나라 통화들이 엄청 이제 그 달러에서 멀어져 버리다 네, 보니까는 그냥 자기도 그 달러와 함께 그냥 강해져 버린 거예요. 맞아. 최근에 달러, 유로, 페리티까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인민은행을 좀 난감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필 또 우리가 보면 그 9번째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요일 상황입니다. 파란 선 이렇게 옆으로 쭉 꺼 놓은 거는 7.3이에요. 그리고 이 차트는 영내에서 거래되는 달러 위안 환율 차트입니다. 거의 12월 한 달 내내 보면은 12월 말 무렵에 보면 특히 더 그러한데요. 그 7.3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막히죠. 네네. 이렇게 막아놨던 거를 1월 3일 이제 금요일 날에 위를 쑥 열어버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위가 열리는 시점도 거의 그 위안화 종가 산출하던 그 현지 시간으로 한 3시 반부터서 4시 반 사이 이때 좀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요. 블룸버그나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그 국유은행들이 그렇게 세게 달러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냥 좀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좀 높아지도록 내버려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연초가 되면 중국이 그 연간 그 환전 환도를 새해 초에 이제 부과해요. 그게 뭐 연간 5만 달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제
환전 한도가 주어지면 뭐 해외에 유학 가 있는 우리 아들내미한테 보낼 돈 뭐 이런 걸 다 환전을 연초에 그냥 빨리 하기 때문에 그 자금 수요가 몰려가지고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긴 합니다. 네네. 근데 미묘해요. 수상해요. 아, 갑자기 이렇게 뚫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그간 게. 꽉 눌러놨던 거를 네. 이렇게 이제 위를 열어버리는 이 장면이 그냥 시장에서 그만큼 환전 수요가 많았다라는 어떤 이유 핑계를 대면서 은근슬쩍 이제 위안 환율의 위를 열어놓는 거 네. 아닌가 그런 트럼프가 어떤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게 2주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가 오고 네. 1호 그 행정명령으로 뭐 중국한테 60% 관세를 뭐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네. 줄까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그 관세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2018년도에 확인했듯이 그나마 네. 좀 유효한데 그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은 듭니다. 물론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네네. 인민은행은 뭐 항상 가다 서다 합니다. 너무 또 이렇게 투기적 세력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이렇게 가파르게 위안화 약해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잡아주고 또 늦췄다 잡아주고 늦췄다 잡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위를 조금씩 열 텐데요. 결국 뭐 지금 시장에서는 상반기 중에 뭐 7.5에서 7.6까지는 간다라는 네. 게 지금 이제 FX 쪽 그 외환 전략가들, 뭐 딜러들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할 만한 때가 돼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들 혹은 그런 해석들이 나오기 좋아요. 10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제목이 절묘한 시점인데요. 왼쪽에 뭐 그 트럼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매크로 부분에서는 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근래 이제 연달아서 중국 통계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일단 헤드라인 PMI가 다 밑으로 좀 꺾여 내려와요. 50선을 뚫고 내려온 건 아닌데 확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국 제조업 PMI의 그 세부 항목을 보면 네. 신규 수출 주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통계국 거는 계속 안 좋아요. 기준선 밑을 계속 이렇게 수개월째 밑돌고 있고,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PMI 자체는 서베이 대상의 민간 제조업체,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수출 기업들이 서베이 대상에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자체가 예상보다 많이 내려온 것도 수출이 좀 안 좋았나 하는 의심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을 봐도 그 차이신 제조업 PMI의 신규 수출 주문 지수도 넉 달 만이었던가요? 그 50선 밑으로 다시 이렇게 꺾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니까는 미국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이 중국산 가격이 비싸지기 전에 미리 좀 산업차해서 중국산 수출을 수입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수출도 좀 잘 이루어졌는데 12월치를 보면은 좀 여기저기서 수출도 이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신호들이 나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뭐 아까 환율 부분에서 어떤 상호 경쟁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약한 듯 했지만 실제로 많이 강해져 버린 위안화의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그 가수요가 이제 좀 약간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내수도 별로 신통치 않은데 지난 한 해 그나마 좀 좋았던 수출도 이렇게 갑자기 나빠져 버리면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그 위안화를 좀 한번 건드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뭐 인민은행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인민은행은 뭐 항상 우리는 통화는 뭐 양방향 다 어찌 해가면서 뭐 시장에 맡겨 놓으면서 안정적으로 뭐 가게 한다 뭐 그런 건데요. 하여간 타이밍상은 되게 절묘했고요. 그리고 이게 여전히 위안화는 아시아 통화들 사이에서는 앵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닷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원화도 영향을 받을 텐데. 예,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이제 위안화가 더 약해져 버린다 하면은
금요일 날 보면 타이완 달러 환율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위안화하고 거의 같이 빠르게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원화도 좀 안정이 되나 싶지만 그러게요. 한번 이렇게 또 중국 위안화에 의해서 한바탕 얻어맞을 그런 위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민은행이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시장은 큰 방향은 어차피 위안은 약해진다 상반기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예,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